우리가 내적인 혼란을 겪거나 안정을 잃는 까닭은 항상 지나치고 민감한 경보 반응 때문이다. 전화번이 별이 울려도 반응하지 않도록 훈련함으로써 자신의 혼란을 일으키는 자극 사이에 심리적인 장벽을 설치하라. 우리는 습관적이고 자동적이며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수정함으로써 지나치게 반응하는 과거의 나쁜 습관을 치료하고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없앨 수 있다. 계산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새로운 문제를 풀려면 이전 문제를 말끔히 지워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뒤섞여서 잘못된 답이 나오기 마련이다. 잠시 동안 마음속의 조용한 방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성공 메커니즘을 깨끗하게 배우면 이와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전과 다른 분위기, 정신적인 태도와 자세 등이 요구되는 업무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전은 문제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넘겨둔다든가 완전히 지워버리지 못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기업의 임원은 일상 업무에서 느끼는 근심거리를 집에 쌓고 들어가 그대로 드러내곤 했다. 그렇게 불안감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속 깊이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만일 어떤 조건에 자신이 꼭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안감은 자신의 내적 자산이 적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측정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생긴다. 사람들은 실제 자신의 능력을 상상 속에서 이상화된 완벽하며 절대적인 자아와 비교하곤 한다. 하루 중에서 약속 시간 중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 잠시 여유가 있을 때 자신만의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라. 긴장이 심해지고 다급함이 느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몇 분 동안만으로 방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도록 하라. 바쁜 일상에서 이렇게 여유를 갖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조용히 내 방에 가서 쉬자. 그래서 쉼으로써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긴장을 풀고 평정을 회복하는 마음의 방. 골프를 지배하는 정신의 저자 리처드 쿠퍼는 골프 매거진의 다양한 주제로 글을 기고했는데 그는 골프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잠시 샷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라고 충고했다.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면 잠시 물러났다가 신체적인 동작을 이용해서 집중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장갑을 벗었다가 다시 끼거나 그린에 골프채를 더디는 것 같은 행동이다. 좋아. 지금은 아니야. 2분 동안은 참아야지. 분노, 적대감, 두려움, 불안정 등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은 외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반응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자. 반응이란 긴장, 반응이 약한 상태가 바로 긴장 완화.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있는 한 분노, 적대감, 두려움, 불안감 등은 절대로 느낄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감정일 뿐이다. 근육이 긴장하는 것은 행동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다. 욕구, 불만. 욕구, 불만은 어떤 중요한 목표를 실현할 수 없거나 강한 욕망이 방해를 받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욕망이 곧바로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행동이 생각에 닿는 만큼 이성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완벽함이란 반드시 필요한 것도 반드시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오히려 근사값 정도가 더 낫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공격성.
지나친 공격성이나 잘못 인도된 공격성은 마치 낮이 지나면 밤이 자연스럽게 욕구 불만으로 이어진다. 예일대학교 학자들이 욕구 불만과 공격성이라는 책에서 요즘 가장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는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다. 공격성. 자동 실패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자 부정적인 사고를 역이용해보자. 폭발하는 보일러처럼 물화가 치밀 때가 있다. 내가 젊을 때는 수많은 회사에 공장이 보일러로 움직였다. 사실 그건 폭탄이나 마찬가지. 전기 보일러는 적절하게 관리된다면 필요한 열을 공급해주지만은 잠재적인 파괴력도 있었다. 보일러에는 압력이 위험 수위에 이를 때를 가리키는 압력계가 달려있는데 그것으로 위험을 알아차리고 바로 압력을 낮춤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것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과 컴퓨터가 주의 깊게 통제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내가 아는 최하고 원자력 발전소 참사는 한 노동자가 커피를 쏟은 사소한 실수가 발단이 된 성공 트랙이니 인생의 불필요한 짐을 벗어 던져라. 우화의 주인공이 메고 다니는 벽돌이나 돌처럼 삶에서 짐이 되는 목록을 간단히 작성해보자. 실제 벽돌을 가져다가 펜으로 각각의 돌에 한 가지씩 감정적인 부담감을 적어라. 모든 벽돌을 배낭에 담아서 자동차 뒷자리에 실어라.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그 자루를 꺼내서 잠시 동안 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라. 오늘 나는 차에 벽돌을 버릴 거야. 난 이 벽돌을 들고 다니지 않고도 충분히 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서류 가방이나 다른 소지품들을 가져오고 벽돌은 자동차에 그대로 남겨두자.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벽돌을 두고 와서 오늘 저녁은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겠어. 이것은 벨 소리에 복종하는 행동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벨 소리와 관계를 끊어야 한다. 도망가라라는 것. 사무적인 조건 반사를 없애는 방법은 긴장 완화 훈련을 하면 조건 반사적인 행동을 없앨 수 있다. 우리가 진정 원한다면 전화벨이 울리더라도 조용히 앉아서 벨 소리를 무시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다.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요즘 널리 복용되고 있는 신경 안정제는 마음의 평화와 침착함을 가져다준다. 신경 안정제는 우선 효과라고 불리는 양리작용을 통해서 신경증 증상을 줄여주거나 제거한다. 마치 우산이 비를 막아주듯이 우리 자신과 우리를 괴롭히는 자극 사이에서 일종의 심리적인 방벽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신경 안정제 자체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를 괴롭히는 외부 자극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자극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 완전히 막아낼 방법은 없다. 7장에서 행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외적인 요소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요소, 우리의 태도, 반응, 응답에 달려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왜 우리는 짐을 벗어 던지지 못하는가? 우화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장을 끝마치도록 하겠다. 이 우화가 성공하는 성격을 드러내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자. 이야기는 피곤해 지친 여행자가 먼지가 날리는 길 위를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여행자의 어깨 위에는 커다란 둥근 돌이 올려져 있고 등에는 벽돌로 가득 찬 자루가 매달려 있으며 머리 위에는 울퉁불퉁한 커다란 호박이 얹혀 있다. 그리고 다리는 억센 잡초와 포도 덩굴로 칭칭 감겨 있어 휘청거리면서 겨우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뿐이다. 상상이 되겠지만 이 사람은 아주 불편한 자세로 구부린 채 천천히 절렁거리면서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길가에 앉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인생에 은퇴는 없다. 우리는 은퇴한 후에 급격한 노화 현상을 겪는다. 무리해지니까 자존심도 잃고 소외감도 잃고 소외감 생기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공자를 구축하라. 성공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마음 처방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공자.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말하라. 예수는 우리에게 다음 같이 충고했다. 우리가 설령 사람 앞에서 말할 때라도 미리 염려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야 할 바를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의 인도.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라. 내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행동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지 마라. 일단 행동한 다음에 수정하라. 이와 같은 충고는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의 자기 통제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우리는 앞으로 저지를 수 모르는 실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미리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선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움직이는 도중에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다. 엘프리드 화이트 헤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할 수가 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행동에 몰두하며 생각을 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아주 잠깐씩만 있는 일이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멈춰라. 억눌린 사람은 계속 자기 비판적인 분석에 빠진다. 아무리 간단한 것일지라도 매번 행동이 끝난 뒤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어. 자기 과신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나.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든다. 충동적이거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습적으로 공지에 몰린다. 행동부터 하고 질문은 나중에 하는 습관 때문에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간다. 자신이 틀렸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목소리가 크고 입이 가볍다. 대도가 지나칠 정도로 거리낌 없는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결과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명력의 비밀은 창조적인 활동이다. 창조성은 생명력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창조성의 본질은 목표에 대한 기대다. 창조적인 사람은 더 많은 생명력을 필요로 한다. 보험수학 전문가가 계산해낸 결과에 따르면 창조적인 사람의 수명이 더 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과학자, 발명가, 화가, 작가, 철학자와 같이 창조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오래 살 뿐 아니라 비창조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켈란젤로는 80세가 넘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괴테도 80세가 넘어서 파우스트, 에디슨은 90세가 넘어서도 연구를 계속했고 피카소는 75세 이후에 미술기를 지배하고 라이트는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창조적인 건축가로. 이렇게 생각.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늙고 약해진다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생각. 늙어진다? 그 생각 자체를 참 그 인천의 그 이길려 여사 박사 총장의 그 93세 그 지금 6세 되나요? 5세? 젊은 참 50대 같은 모습이 연상이 되네요. 1951년 샌드루이스에서 개최된 국제 노인학 학술 대회에서 아이오와주에서 첼로키 출신의 라펠 긴스버그 박사는 인간이 약 70세 정도가 되면 늙고 쓸모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나이에 이르면 갑작스러운 노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지나친 억압과 지나친 과신에서 벗어나라. 스스로 억압 때문에 불행하거나 실패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신경을 덜 쓰고 걱정을 덜 하며 덜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전에 말하는 훈련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 주의 깊게 생각하기보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 없이. 보통 환자에게 억압에서 벗어나는 훈련. 그걸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설마 선생님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신경 쓰거나 마음에 두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제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정도 자신을 억제할 필요가 14세 때에 프로어딘철 역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테니스 천재 제니퍼 카프 리아티라는 선수가 있었다. 1990년 이후에 화려한 이력을 쌓기 시작한 그녀는 3년 동안에 3번이나 그랜드 슬램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그녀의 화려한 성적과 자신감은 순식간에 무너져서 그 뒤 2년 동안의 경기에 참가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테니스를 그만두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1994년에는 약물 복용과 좋은 도둑질로 경찰에 체포돼서 팬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 왜 그녀는 갑자기 무너진 것일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지만 사실 91년 그랜드 슬램 대회 준결승에서 모니카 셀레스에서 아슬아슬한 역전을 당한 후에는 계속 좌절과 망성에 빠져 살았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대다수는 앞으로 9에서 10년 안에 절기 세포 생물학과 생물학적인 시간 기록계라고 할 수 있는 텔로미어 관련 기술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꽤 높다. 절기세포 생물학은 인체 내에서 끝없이 장수하는 세포들에 관한 연구이다. 체내의 거의 모든 종류의 세포가 절기세포에 재생될 수가 있다. 절기세포는 몸에서 건강한 조직을 새로, 텔로미어는 모든 건강한 염색체의 끝부분을 말한다. 성공 메커니즘이 병을 낫게 한다. 혈증을 수혈받지 않은 환자 중에서 일부는 혈증을 수혈받은 일반 환자만큼 수술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나이, 몸무게, 맥박, 혈압 등의 차이로는 이런 현상을 전혀 설명할 수가 없다. 양심은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 셰익스피어는 양심은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날 정신과 의사나 세계 물정을 잘 아는 성직자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다. 양심은 도덕이나 윤리와 관계있는 학습된 부정적인 피드백 메커니즘 중의 하나다. 만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학습된 저장 데이터가 올바르고 우리의 피드백 메커니즘이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고 실제적이라면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메커니즘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끊임없이 판단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도덕과 윤리에 관한 한 양심은 우리를 정확하고 적절한 행동을 향하도록 올바르고 빈틈없이 이끌어준다. 또한 양심은 다른 피드백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자동적이고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는 것이 문제다. 지금은 자꾸 한 유명한 교육자이자 심리학자이며 강사였던 엘버트 에드워드 위건 박사는 젊은 시절 한때의 자의식 과정에 빠져서 수업 시간에 동료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사람을 피해 다녔고 고개를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도 할 수 없었다. 끊임없이 자신의 자의식 과잉과 싸우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어느 날 한 가지 새로운 생각, 그의 문제는 자의식이 아니었다. 지나치게 신경 쓴다는 그 문제였다. 그렇다는 거죠. 이 책에서 첫 본문에서 나는 의학 연구에 대해서 장황하게 소개하면서 1990년 당시 세상에 주목을 받던 의학적인 기적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견해를 검토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세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확고한 사실은 젊음의 원천을 찾기 위한 노력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 부유한 기업가, 나이 든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인간 성장 호르몬 투약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 같은 약물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는 약국 판매용. 나는 두뇌와 신경계를 포함한 우리의 육체가 마치 기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부속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용도를 가진 목표 지향적인 기계 말이다. 하지만 인간이 단순한 기계인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이 기계의 생명을 불어넣고 이 안에 살면서 지휘하거나 통제하고 운송 수단처럼 이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나 전기로 가동되는 모터가 전기 자체는 아닌 것처럼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나는 인간의 본질은 육체를 초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심리학자, 생리학자, 생물학자, 각 분야의 과학자들은 인간이라는 기계 장치를 움직이는 어떤 보편적인 에너지나 생명력이 존재한다고 추측해 왔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피드백과 자의식 사회의 인간관계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올 수 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부정적인 피드백 데이터를 얻는다. 웃음이나 찡그런 표정 등 수백 가지의 미묘한 방법으로 찬반을 표시하기도 하며 흥미롭다든가 떠분하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려주기도 한다. 말하자면 우리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핵심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언을 해준다.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배우와 관객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생명력은 끊임없는 적응에서 나온다. 생명력은 한서 셀리에 박사에 의해 과학적인 사실로 입증되었다. 셀리에 박사는 1936년부터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를 연구했다. 수많은 임상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생명력의 존재를 증명해 보였는데 그는 이를 적응 에너지라고 이름 붙였다. 여름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매일 스트레스에 적응해야 한다. 삶 자체도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 끊임없는 적응이 필요한 것이다. 셀리에 박사는 인간의 몸이 국소적인 적응권. 눈을 감아라.